오늘은 지식 기반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제목은 미래 지식 기반 사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아주 적절한 제목인 것 같군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경마의 우승마가 기록된 책을 가지고 와서 경마로 엄청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만약 우리가 로또 당첨 1등 번호나 아니면 가격이 오를 주식 종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예언가를 자처한 사람은 많지만 이런 예언을 해서 맞춘 사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존 와킨스는 20세기가 처음 시작되던 1900년에 레이디스 홈 저널에 자신의 예언을 실었습니다. 그 중에 텔레비전이 출연할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 디지털 칼라 사진, 이 세 개를 정확하게 맞췄고 탱크의 출연과 고속열차의 출연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온실과 과일이 대형화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맞췄고 패스트푸드가 유행할 것이며 미국인의 평균 키는 커지고 미국인의 인구 증가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 이상 10가지 예측이 신기하리만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와킨스의 예언에 자극을 받아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이안 피어슨, 패트릭 터커 같은 미래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2112년까지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봤습니다. 바다 농장을 통해 식량 및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생각 송수신 장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후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나노로봇을 이용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렴한 우주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하나하나 첨단 과학기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측도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세 개의 언어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기술과 언뜻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TV가 보급되고 나서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아마도 인터넷 혹은 차세대 인터넷에 의해서 국제교류가 워낙 활발해지면 이러한 세 가지 언어 외에 소수민족의 언어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첨단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측은 결혼이 연간 계약제로 바꾸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면 끔찍한 예측입니다. 그러나 만일 인공지능 로봇이 가사노동을 완전히 분담해주고 그리고 건강과 정서 문제까지 신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가정의 기능이 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도 IT, BT, NT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것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이 1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보다는 미래 지식 기반 사회가 첨단 과학기술 사회가 될 것이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식 기반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팔미라 유적의 벨 사원입니다. 벨은 바빌로니아의 최고의 신으로서 우주의 주인이고 지배자였다고 하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5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농경기술이 처음 개발됐다고 합니다. 농경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인간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거리를 찾아 헤매고 해가 지면 잘 곳을 찾아들고 이렇게 살던 원시 인류가 농경기술을 개발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식량을 저장하게 되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자 시족사회가 형성되고 시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여서 고대 국가를 이루면서 소위 인류 역사시대, 문명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농업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농업사회는 한마디로 경제성장이 점점 느려지는 사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 농민 1명이 농사를 지어서 쌀을 10가마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인구가 2배 늘어서 농민 2명이 농사를 짓는다면 쌀이 20가마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예컨대 15가마가 생산됐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3배 늘어서 농군 3명이 함께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또 5가마가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2가마 정도, 그래서 17가마가 생산된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의 증가 속도를 식량의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 생산 증가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서 사람들이 항상 배고프고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회를 멜더스의 덫에 걸린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멜더스는 이것을 처음 이론화한 경제학자이기 때문이죠. 이제 산업사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는 인간의 노동력을 화석에너지로 바꾼 사회이고 수공업이 공장제 공업으로 바뀌고 그래서 토지 기반 생산이 기술 기반 생산으로 바뀐 사회입니다. 산업사회의 모습을 보시려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농업사회에서 세계 인구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멜더스 트랩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때부터 세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농업사회를 통해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는 농업사회의 멜더스 트랩으로부터 벗어난 사회인 것입니다. 처음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은 영국입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계가 산업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사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농업사회와 달리 가속적으로 발전하는지 그 모습을 그래프에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1차 산업혁명 기술에 해당하는 섬유, 철강 기술이 산업사회를 빠른 속도로 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더 이상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자 2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화학 전기 기술이 등장해서 다시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2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 이상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때쯤 되면 아마 제3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가 지식혁명이라고 부르는 정보와 지식 기술이 다시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벨은 이미 1970년대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이 후기 산업사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식 기반 사회인 셈입니다. 국제기구 에이펙에서는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를 창출하며 고용을 확대하는 경제가 바로 지식경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ECD에서는 직접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식기반 사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종합해보면 지식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축적된 지식에 기반한 산업사회라는 뜻이죠. 결국 지식기반 사회는 한마디로 첨단 과학기술 사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회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력이 증가하면 산출이 증가하되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게으른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라는 뜻이죠. 다음 산업사회를 보실 것 같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력을 증가시키면 여기서 산출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가속하는 사회죠. 인센티브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부지런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식기반 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산출이 증가하되 산업사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더 빨리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사회를 창의적인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식 기반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지식 기반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 훨씬 더 빨리 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이 효율화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신인류가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산업 효율화의 첫 단계는 전통 산업의 효율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과거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우리 그 가격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틀릴 수도 있고 단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코드가 등장해서 상품마다 바코드가 있어서 거기에 스캐너를 갖다 대기만 하면 금방 정확한 액수가 입력됩니다. 틀리지도 않고 신속하게 돼서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통산업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효율화한 아주 쉬운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산업 효율화의 가장 좋은 성공 사례라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디지털 조선 야드 기술, 그리고 스마트 선박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장인 정신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일본의 조선업 경쟁력을 앞지르고, 그리고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의 조선업을 따돌리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IT 분야의 신기술 하면 스마트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스마트폰의 판매가 이미 텔레비전 시장을 추월했다고 하네요. 불과 스마트폰이 소개된 지 몇 년이 채 안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SNS는 세계에서 10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2010년 세계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가 7,900억 달러나 되는데 상당 부분이 바이오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와 IT의 융합은 혈당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혈당의 상태를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그런 기계도 있고, 또 휴대용 진단기로 원격 진단이나 원격 검진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은 모든 기술과 융합하면서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텍, 나노소재, 나노가전, 이런 분야의 시장이 2015년까지 5,800억 달러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신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신인류는 외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신인류를 젊은 영신인류와 나이가 든 올드 신인류로 분류합니다. 그럼 영신인류,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유년기를 개인 컴퓨터와 함께 보내고, 그리고 소년기를 인터넷과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사고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일을 추진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사회의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를 디지털 이미그런트, 디지털 사회에 이민 온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도 이민 간 적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올드 신인류라고 하는 분들은 과거에 전쟁 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액티브 시니어, 능동적인 연장자,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 사람들은 패시브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시니어였던 셈이죠. 그럼 영신인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절약을 했죠. 그런데 영신인류들은 오락이나 취미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써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밥값보다도 훨씬 비싼 커피값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게임에 대한 소비입니다.
2009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1천억 불, 무려 12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죠.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을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갑옷이라든가 이런 소지품들을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도 물론 거래되지만은 게임 밖에 현금으로 거래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인류들은 상품의 구매 행태도 매우 다릅니다. 기존의 상품 구매는 주로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신인류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물건을 사러 쇼핑하러 나가보고 만약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인류들은 바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정하고 나면 가격 비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 물건을 정합니다. 아니면 소셜 커머스에 들어가 가지고 단체로 사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바로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며칠 내에 물건이 택배로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속도가 10배, 20배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물건 구입뿐만 아니라 구입한 다음의 행태도 매우 다릅니다. 기존에는 그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을 우연한 기회에 혹은 직장에서 우연한 기회에 가까운 사람 몇몇에게 입소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신인류들은 물건을 사서 써보고 그 성과를 바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좋으면 강추, 대박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예컨대 수십 명,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그 상품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과 좋지 않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옥석의 구분이 매우 느리게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을 통한 영신인류들에 의하면 이러한 성과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빨리 성장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빨리 퇴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신인류들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산업사회의 확대 재생산 체제를 더욱 빠르게 해서 산업사회를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소비가 미덕이 아니고 저축이 미덕인 시대, 절약이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자의 공급은 부족해서 누군가 절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할 수 없었고 또 저축을 해야지 공급이 늘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물자가 풍부하고 생산이 소비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 좋은 제품에 대해서 많은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발전하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신인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올드 신인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들은 공원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경로정에 가서 인터넷을 합니다. 이분들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던 적던 투자 활동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과 달리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전에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합니다. 예전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드 신인류가 그전 분들과 다른 측면이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산업의 효율화와 신산업의 등장이 산업사회에 가속하는 그래프를 한 단계 더 빠르게 했죠. 그리고 신인류의 등장, 영신인류와 이 올드 신인류의 등장이 또다시 이 산업사회의 그래프를 한 단계 빨리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 가속하는 성장이 지식기반 사회에 더 빨리 가속하는 성장 그래프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기반 사회의 선진국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류 역사는 승리의 영광과 패배의 치욕으로 점철된 약육강식의 역사입니다. 산업화에 뒤떨어진 농업사회의 강대국들은 예외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나라는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사는 선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응전하지 못한 나라는 후진 약소국으로 전락하여 국가가 쇠퇴하고 국민이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는 결코 실망한 일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기회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혁명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큰 변혁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지식기반 사회의 IT, BT, NT 같은 첨단 기술 영토는 아직도 주인 없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술 영토가 제공할 부가가치는 산업사회에서 땅덩어리가 제공하던 부가가치에 비할 바 없이 거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을 본받아 이제 대한민국이 지식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오직 하나, 국가의 올바른 정책만이 대한민국이 지식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할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의 현실이 국가의 정책적 도움 없이는 선진국과 경쟁해서 결코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것 같으면 국내 총생산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높고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은 착시 현상일 따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이 한국의 2배, 일본은 3배, 그리고 미국은 무려 8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현실은 정부의 정책적 도움 없이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선진 강대국들은 모두 국가의 정책적 도움을 받아서 선진국으로 발전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세기에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가장 강력한 상업국가였습니다. 영국은 네덜란드와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경쟁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5개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상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은 항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상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네덜란드 배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국은 기술 후진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양을 키워서 양모를 수출하던 나라죠. 그런데 영국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모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반제품을 만들어야 수출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반제품 제조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자 이제는 반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완제품만 수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모직물 산업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국이 되자 영국은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때 신생 독립국이었던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 기술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물렸습니다. 평균 관세가 거의 50%에 육박했다고 하죠.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 상품이 미국으로 오는 운임에다가 세금까지 붙이면 외국 제품들은 미국 내 제품과 경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산업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발국 독일은 국내 기업들을 합쳐서 거대 기업인 트러스트를 만들고 보호무역 제도를 택해서 국내에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되 해외에는 저가 물건을 덤핑하는 공세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영국 같은 경쟁국가보다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팔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일보다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가의 조약으로 관세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보호무역 제도조차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과학기술자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한테 국가가 봉급을 주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관영기업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불화함으로써 기업을 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상 살펴보신 바와 같이 지구상의 선진 강대국들은 모두 국가의 정책적 도움을 통해서 선진 강대국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과거에 미국과 영국보다는 독일과 일본의 정부의 역할, 정책적 역할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지식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왜 국가정책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국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전통산업의 효율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철강산업 이런 대기업들은 전통산업을 효과적으로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연구개발비가 대기업 대비 37%밖에 되지 않고 연구원들도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을 신기술에 의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생산직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대출 조건이 나빠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IT, BT, NT 같은 첨단 과학기술 신산업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애플, 구글, 야후, 인텔, 페이스북 이런 여러 회사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혁신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 생태계 속에서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혁신 생태계가 없습니다. 만약 남쪽 나라에서 잘 자라는 식물과 과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보려고 한다면 그런 좋은 기후가 없다면 아마 우리가 온실을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혁신 신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온실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정부의 정책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가 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IT 산업의 종주국을 자칭했죠. 그런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사의 계열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3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8위, 2009년에는 16위, 2010년에는 19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이 수직 하강을 보인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IT 산업은 국가 정책보다는 민간에 맡기겠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다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허는 첨단 기술 산업과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원래 특허는 정책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이라든가 좋은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좋은 발명, 더 좋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영국의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기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더 투자하거나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를 20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완성되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세계의 최초로 선진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는
국가 정책이지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미국의 애플사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지방법원에서 1조 2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본과 독일 법원은 반대되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특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원칙보다는 국가 정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얘기를 할 때 특허 괴물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특허 괴물은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오직 특허만을 사모아서 다른 회사들과 분쟁을 만들어서 보상금을 받아내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장 큰 특허 괴물 회사는 최대 6만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금 동원 능력이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3개 핸드폰 제조사가 이미 2개 특허 괴물에게 1조 3천억 원을 배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의 2개의 전자회사가 이들로부터 16조 5천억 원을 요구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조차도 매우 위협적인 특허 괴물은 중소기업에게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특허 괴물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기술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씨를 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까지 신산업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신인류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신인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저기 보이는 초고속 통신망의 속도 순위입니다. 한국이 단연 1위죠. 2위 홍콩과 일본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빠릅니다. 이렇게 초고속 통신망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신인류들이 스마트폰의 트래픽이 271메가바이트로 세계 1위고 글로벌 평균의 3.2배나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60%로 세계 1위인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영신인류들의 경쟁력이 한국을 가장 강력한 IT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라인 바다에 해적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결제 피해,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가짜 물건 판매,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면 상거래가 위축되게 됩니다. 실제 바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바다에서는 네덜란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해적이 출몰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갑판도 얇게 만들고 대포도 무장병력도 하나도 실지 않고 오직 상품만을 많이 실었습니다. 해적을 만나면 그 배는 포기하더라도 다른 배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 결국 경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그런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곧 해적들이 네덜란드 상선은 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영국은 국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최초로 상비군으로서 해군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적을 소탕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상인들은 대서양에서 마음껏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해서 영국을 세계 최고의 무역국가로, 상업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온라인상에서도 이 해적과 같은 불법 행위를 퇴치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사력 있게 이 정책이 진행되지 않으면 보호가 곧 규제가 돼서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신인류들의 이 온라인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매우 사려 깊은 그리고 전문적인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영신인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부터
올드 신인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드 신인류라고 하면 한국의 베이비 부모를 뜻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 약 10년간 태어난 800만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전 국민의 약 17% 정도 되죠. 그런데 이 한국의 올드 신인류들은 아주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위한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박자라고 하면 능력, 의욕, 필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능력 면에서 보면 이 신인류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일본의 노인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동안 사람들의 건강이 17년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인류들은 약 20년 젊어진 것으로 상상해도 되겠죠. 예컨대 70세 먹은 사람은 옛날에 50세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시대에 우리나라를 원조받던 나라로부터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시킨 근대화의 역군들입니다. 이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됐는데,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드 신인류들은 74%가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다릅니다. 유럽의 어떤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연장하지 말라고 아주 데모를 극렬하게 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한국의 올드 신인류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될 절실한 필요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에 60% 이상이 노후 대책이 별로 돼 있지 않다고 하는군요. 부모 봉양과 자식 교육, 그리고 노후 대책이라는 삼중고 중에서 노후 대책이 소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능력, 의욕, 그리고 필요라는 경제활동의 삼박자를 다 갖춘 우리나라의 올드 신인류는 우리나라가 미래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귀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투자 재원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인당 아직 선진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선진국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 절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현재에도 매우 부족한데,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묘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올드 신인류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도 확충되고, 또 이들이 복지 재원을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복지 재원도 아주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25세부터 55세까지 일모작 경제활동을 한 올드 신인류들에게 55세부터 또 한 번 이모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래 지식기반 사회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인류 정책이 성공하려면 영신인류든 올드 신인류든 이 사람들이 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과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근로자와 기업과의 관계는 마치 사공과 배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공이 없으면 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배가 없어도 사공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공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때는 배가 많이 있어서 여러 배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할 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배가 많으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기업 수로는 99%, 종사자 수로는 88%, 그리고 생산과 부가가치는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중소기업은 금방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원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지만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대기업가인 JP 모간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JP 모간은 자기의 대저택에 있는 샹델리아와 모든 등을 에디슨의 전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력한 사람을 초빙해서 큰 파티를 열었죠.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전구가 아주 빨리 대량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케팅은 벤처기업의 경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키우는 인큐베이션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 진출을 선언했을 때 협력업체로서 동반 진출을 희망한 업체가 160개나 되었다고 하는군요. 이 이야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관계, 상부상조하는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도움 없이 중소기업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에는 화상이나 화교라고 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선진 기술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생산해주면 갖다가 마케팅까지 해결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만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보다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대만 학자들은 그것이 대기업 정책에서 우리에게 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과 조화만이 건실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산업이 효율화되고 신인류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며 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지식기반 사회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도 자연의 법칙을 슬기롭게 이용하여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전한 문명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하여 얻은 귀한 결론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과 기업활동 없이는 고용도 복지도 결코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경제를 자연에 비유해 볼까요? 과학기술은 뿌리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뿌리가 자양분을 마음껏 빨아들이면 기업이라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거기서 고용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면 복지와 행복이라는 열매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이고 국민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건강하고 크게 잘 키우는 방법이 바로 국가의 정책입니다. 올바른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발전하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대한민국은 다가올 지식기반 사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